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일째 세 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가용 병상이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요. 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죠. 네. 유재복 기자, 신규 환자 수가 300~400명대를 기록하다가 최근 이틀간 이제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확산세가 꺾였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조금 전에 있었던 방역 당국의 브리핑에서 두 가지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주말 검사 수가 줄어든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22,000건 정도 됐고요. 토요일에 15,000건인데 어제 13,50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고 환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패턴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 방역 조치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그 최초에 지난 16일에 그 2단계 그 거리두기 조치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 조치가 2주가 지나면서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측면도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 2, 3일가량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그 27일에 441명이 나오고 이제 닷새째 줄어드는 그 그래프가 꺾이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2, 3일 정도만 이 확진 환자 추세를 보면 조금 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대부분 이 방역 당국의 그 영시 기준 확진 환자 수는 전날 지자체에서 발표된 것을 모아서 발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각 시도에서 발표하는 확진자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2, 3일 정도 지켜보면 확산세가 꺾이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2, 3일 정도 안에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확산세가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를 이제 보여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상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N차 감염의 고리가 얼마나 이제 끊기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내용, 그다음에 숫자가 일관된 경향을 보이는 게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며칠간 확진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유재복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확진자 추이상 지금 좀 꺾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깜깜이 환자 비율이 그래도 20%를 넘고 있죠.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로 이제 용어를 좀 통일을 했는데요. 조금 지난주까지 보면 한 2, 3주는 상당히 참담한 수준이죠. 20%를 다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통 일요일 오후에 이제 2주의 관찰 기록을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19.4% 정도가 나왔고요. 그런데 그 직전 2주는 10% 정도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주만 놓고 보면 24.9%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일단 확진자 수가 지난 2주가 그전 2주보다 8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루 확진 환자가 299명 정도 됐거든요. 서울시만 봤을 때는 31.9%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아무래도 그 환자 수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이 발생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만 놓고 보면 이제 이른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는 방역 역량에 굉장한 그 압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발생을 뒤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역학조사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작용을 하는 것이죠.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숫자가 일관되게 나와야 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줄어야 역학조사가 좀 가능해지겠습니까? 역학조사에 걸리는 부하는 이제 전체 발생 확진자 수에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경우에는 역학조사에 들어가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역학조사관들의 부담을 더 크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단지 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건수나 전체 확진자의 건수만 고려할 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19의 가을, 겨울에 또 다른 그 재유행 또는 재확산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근본적으로 역학조사관 또는 방역 인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하는 게 더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습니다. 예, 유재복 기자, 과거 확진자가 뭐 50명 안쪽 나왔을 때요. 네네. 그때는 이제 역학조사를 한 명씩 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매일 뭐 400명, 300명, 200명대가 나오면 한 명씩 다 찾아서 역학조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2월에 있었던 그 대구의 신천지 사태 때 예. 그때는 이제 역학조사의 역량이나 조건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었고 갑자기 하루에 이제 최고 900명까지 환자가 나왔을 때는 이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방역 전체 자체를 완전히 바꿨죠. 예. 그러니까 폐쇄 전략과 완화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봉쇄 전략은 뭐냐면 이제 확진 환자 수가 많지 않을 때는 한 명 한 명의 역학조사를 다 해서 그 사람의 동선을 추적해서 접촉자를 분류해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하고 이런 방식인데 확진 환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역학조사 인력 자체가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그때는 완화 전략을 해서 중증 환자를 가려내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 보내서 이제 분리를 시켜놓고 그래서 방역 역량이나 또는 그 치료 역량을 중증 환자들에게 집중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예. 그때는 역학조사도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선을 추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 발생원, 발생지별로 조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지금 그럼 현재 그 조사 방식이 확실히 옛날과 달리 어디에 갔었냐, 다중이용 시설에 갔었냐, 그걸 확인하고 그 다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지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바로 그 이제 전환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구 신천지 사태가 정리된 뒤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봉쇄 전략으로 왔는데 지금 이제 역학조사나 치료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다 보니까 이제는 완화 전략으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다. 예. 지금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주 안에 확진 환자 수가 줄거나 패턴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이제 완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방역 당국도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 이후에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니까 1.5로 집계가 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이 1.5명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건데 정은경 본부장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800명에서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네. 이거는 거리두기를 강화한 배경이 됐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일주 이후에 800명에서 2,000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기존의 환자의 확산 추세를 고려해서 수학적인 모델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 수학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환자 어떻게 발생할까를 예측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모델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변수가 과거의 환자가 얼마나 늘었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활동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마스크를 얼마나 잘 쓰느냐,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가느냐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변수를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숫자가 또 줄어들면 모델의 결과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아마 그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했던 당시의 모델과 지금 이제 최근에 한 4일 정도 환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반영하면 모델의 결과는 또 달라질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의용 본부장이 그 말을 한 게 약간 나흘 됐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400명대로 막 올라갈 때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제 1.5, 그러니까 한 명이 감염되면 1.5명을 감염시키니까 네.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은 800명에서 2,000명까지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네. 지금 200명대로 좀 예, 한풀 좀 꺾였기 때문에 예. 예, 최근 데이터를 반영하면 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예. 예, 보다 이제
우리가 정확한 미래의 환자 발생 수를 예측하려면 지금처럼 그냥 과거에 발생한 환자 수를만 넣는 게 아니고 예. 사람들의 활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변수화해서 예. 그것을 숫자로 해서 모형에 넣어야 보다 정확한 예측이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재복 기자, 감염 재생산 지수 1.5로 지금 최근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네. 한 달 전, 두 달 전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면? 우한, 중국 우한에서 예. 이제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4가 넘었습니다. 예. 한 명이 4명을 감염시킬 정도로. 예, 예. 대구 신천지 때는 3점대였죠. 3점대. 예. 그리고 최근에 이태원 때는 2점대였고요. 아. 그러니까 이 재생산 지수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예. 변하기 때문에 한 서너 달쯤 전에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뭐 재생산 지수가 한 1.8 정도면 한 달 뒤에 뭐 확진 환자 수가 10,000명까지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재생산 지수는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진 환자 수가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사랑제일교회뿐만이 아니라 매일 교회에서 집단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주말에 서울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40곳이 적발됐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어제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이곳이 이제 대면 예배를 금지했거든요. 그런데 서울만 40개가 적발된 것이 아니고 부산에서는 42개, 인천은 23개, 광주는 예. 11개 이렇게 교회들이 이제 적발이 됐죠. 물론 예. 지난주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23일에는 2,000여 곳이 예배를 봤는데 그보다는 줄었지만 어쨌든 소규모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곳이 있고요. 예. 적발된 곳은 뭐 방역 당국에서야 어쨌든 그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다 뭐 고발을 하든 제재를 할 그럴 방침입니다. 네, 예.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계속 늘고 있어요. 고양시 요양원에서도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코호트 격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고양시 요양원은 그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큰 권능교회라고도 하고 권능교회라고도 예. 합니다. 이 교회의 신도가 그 요양원의 요양사입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그 큰 권능교회라는 데가 그 빌딩에 있는 지하에 있는 작은 그 교회입니다. 신도가 21명인데요. 17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18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21명 중에 18명이 확진을 받았죠. 그러니까 상당히 밀접한 상태에서 예배를 봤다고 봐야 되고 예. 예. 마스크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확진된 사람들이 뭐 김포 사는 사람도 있고 성남, 분당 사는 사람도 있고 일산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일산에 사는 사람이 그 일산 동구에 있는 123 요양원이라는 곳의 요양보호사입니다. 이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입소자 가운데 11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예. 11명이 확진을 받았는데 11명 가운데 80대 이상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80대, 90대 예.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를 일단 해놨지만 상태를 봐서는 상당히 중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교회에서 요양원으로, 교회에서 또 지역사회로 감염이 계속되는 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동선을 숨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가 지금 상당히 이제 심각한데요. 제주도는 이제 두 가지 발생이 심각한데 하나는 그 게스트하우스 파티 관련해서 예. 확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하나는 그 제주에 그 은퇴한 목사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 중에 이제 부인이 온천에 간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네. 그 온천은 그 이용객이 700여 명 정도, 하루에 700여 명 정도 이용하는 큰 예. 온천이거든요. 아, 그런데 그 방문 사실을 끝까지 숨겼다가 나중에 확진이 되고 휴대전화 그 위치 추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된 그런 사례고요. 제주에서는 그래서 그 N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당 기간 그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제주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지방에서 또 놀러 가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지금 게스트하우스도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자와 직원은 2명인데 거기에서 지금 서울에서 다녀간 사람들이 5명이 확진됐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그 제주에 있는 그 온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고요. 예. 창원에서는 40대 여성이 확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자기는 끝까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검사를 받으니까 확진이 됐고 거기에 아들과 딸도 다 추가로 감염이 됐거든요. 거기에 접촉자까지 감염이 됐고 그래서
이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이렇게 뭐 동선을 숨기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이래서 검사를 회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고요. 네. 심지어 그래서 광화문은 지금 그 파악된 집회나 거기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검사받은 사람의 비율이 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한 4만 명 가까이 검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죠. 지금 그 창원의 40대 여성분도 지금 광포도 집회 참가했는데 또 그걸 속여가지고 네네, 접촉자들이 또 줄줄이 감염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 이제 그 두산 공작기계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인데요. 그래서 두산 공작기계 직원들까지 이제 감염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동선을 속이고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그 파장이 N차 감염의 파장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김 교수님, 지금 2.5단계 지금 조치 거리두기 시행이 들어가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가 2.5단계를 철저히 방역 조치를 지켜야지만 또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고 예. 기존의 2단계를 상당 기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2.5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2.5단계라고 하는 게 그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업 시간을 제한하거나 이제 잠시 문을 닫게 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네. 그 지금은 그런 고위험 시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환경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위험 시설에 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기본적인 대외 활동, 외부의 활동을 활동량을 줄여야 이 2.5단계의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같은 2.5단계로 인한 그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오랫동안 지속하지 않으려면 향후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 대외 활동을 줄이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2.5단계를 단기간 내에 끝내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모든 종류의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과점 이런 데 또 몰려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선 효과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같은 데는 되고 그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매장에서 이제 머물 수가 없고 예.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같은 곳은 머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것이고. 지금 화면에 나가는데 저렇게 네, 스타벅스나 그렇습니다. 할리스 같은 곳은 그다음에 이제 안 제과점은 되는데. 또 예. 그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과점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어제 이제 9시부터 식당 영업이 중단되니까 편의점 같은 밖에 모여서 이제 같이 술을 마신다거나 서울 한강공원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허점이 발견되는 즉시 지자체에서 바로바로 이제 추가하면 됩니다. 그 추가 조치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서울시가 벌써 나왔죠. 서울시는 지금 그 밤 9시 이후 영업 금지 업종을 예. 포장마차라든가 거리가게, 푸드트럭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빨리 이제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게스트하우스라는 데가 사실은 그 농어촌 민박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 이렇게 머물 수 있는 민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민박업은 뭐 명부를 작성한다거나 발열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게 다 면제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대신 아침을 빼고는 식사나 술을 제공하지 못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네. 사람들이 이걸 어기고 검사도 받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밤새 파티를 연 거죠. 그러다가 확진을 받아서 제주도에서 뒤늦게 게스트하우스는 3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런 허점을 빨리빨리 찾아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조금 늦더라도 환자가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서 추가 감염을 막는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네. 우리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외출 못하게 하는 이유는 서로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는 그냥 아무도 안 만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 네. 사람은 일단 만나야 되는데 이곳이 안 되니까 이곳으로 몰려가고 이것은 방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생각을 좀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네. 꼭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환자가 갑자기 이제 400명, 300명, 200명대로 여전히 이제 확진자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70명이었는데 오늘 또 보니까 79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열흘 만에 지금 거의 6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방역 당국에서 설명한 것처럼 확진자가 나오고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이제 위중하거나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이 나타나고 예. 그로부터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사망과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히 최근에 그 나오는 환자들은 그 상당 절반 이상이 다 60대 이상 고령자이기 때문에 예.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고 예.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죠. 예. 지금 이렇게 위중증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매일 시도별로 얼마나 가용 가능한,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병상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상당히 그 늘리고는 있는데요. 워낙 이제 그 위중증 환자들이 늘어나니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즉시 입원이 가능한 그러니까 네. 시설을 완전히 갖춘 그 병상은 39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네. 39개고요. 수도권은 10개, 그중에 서울이 5개, 인천이 2개, 경기가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예. 상당히 급한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광주, 대전, 전남, 강원은 지금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병상에 입원을 못 시킵니다. 병상이 예. 아예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강원과 충남, 경남은 1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도 문제지만 지방에서도 좀 굉장히 문제가 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시급하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교수님 지금 위중증 네. 환자 지금 병상 부족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이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빨리 확보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 당국이 병상을 확보하는 방식이 병원들한테 부탁해서 몇 개 병상을 내줄 수 있냐. 그래서 A 병원 한 병상, B 병원 두 병상 이런 식으로 병상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처럼 환자가 수백 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병상 부족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근본적인 방식은 그 코로나19 환자를 좀 책임지고 진료하는 병원들을 지정하고 그 병원들이 응급 환자 진료를 는 계속하고 비응급 환자 진료는 중단하면 생기는 여유 병상을 그 일정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전체 가용한 성인 중환자실의 큰 종합병원의 성인 중환자실의 병상이 한 6천 병상쯤 됩니다. 예. 근데 그 6천 병상 중에 많이 잡으면 한 3천 병상은 비응급 환자, 그러니까 외래를 통해서 입원해서 수술하는 환자들을 위한 병상이기 때문에 네. 병원이 비응급 환자의 진료를 뒤로 미루면 그 병상들을 비울 수 있고 예. 그 병상들을 단계적으로 코로나 환자 진료를 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전공의 파업 때문에 병원들이 비응급 환자 진료를 줄이면서 그 입원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서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 그래서 병상이 부족한 게 아니고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 당국이 병원을 지정하고 그 병원의 병상을 비응급 환자용 병상을 동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중환자를 치료하려면 일단 병상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의료진들도 그 뭐 의사 선생님, 간호 선생님, 뭐 조무사님 다 있어야지 네. 이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그 알겠습니다. 병원 측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에 부담을 좀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이제 그 정부가 코로나 환자를 본 다음에 충분히 보상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이 그 부정적인 판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환자를 보면 일반 환자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예. 그리고 한 번도 정부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병원을 동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 민간 병원이 거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현재 병상 동원 체계를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정부가 좀 더 설득하고 그런 네. 거 보장 조치를 좀 제대로 해준다면은 좀 더 늘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예. 정부와 병원계가 좀 전향적으로만 생각하면
서로 윈윈하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아 그리고 유재복 기자, 이 위중증 환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 그렇습니다. 보니까 나중에 코로나19로 확진 판정 받는 분들도 있고 네. 확진 판정을 받고 바로 그 다음 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저도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여러 번 여쭤봤는데 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원인을 밝혀내기는 아직 좀 어려운 단계고 예.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뭐 코로나19라는 게 아직 우리는 치료제나 백신조차도 만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분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러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님 그리고 유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